이번에는 김무성 대표 성함에서 따온 무성한 정치판 코너 속 코너 준비해봤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희 정치권에 지금 주요 인물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하면서 좀 나왔던 분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21대 국회는 떠나 계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되게 지지하신 거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예요. 기간으로 놓고 보면 2년이 좀 채 안 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아까 뭐 방향은 잘 설정하신 것 같은데 지지율이 좀 낮다. 이 정도 말씀 주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은 잘하고 국민들의 인정은 받지 못하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고쳐야지. 어떻게 해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중요한 국정 어젠다를 네. 실행에 옮길 때는 네. 홍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고. 국민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또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를 믿고 네.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승부.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네.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쵸.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일 외교 복원, 네.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지금 보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민족 감정에 발목 잡혀가지고 같이 가야 될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만 손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공위성 군사위성을 쏘아가지고 거기 이제 5개가 한 조가 되는데 네. 그게 일본 20년 전에 그걸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북한의 여러 가지 고대 정보를 갖다 우리가 받아와야 되죠. 그게 지소미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서 이거 안 하겠다고 안 받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얽혀있는 문제가 많은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당분간 유보를 갖다고 미래 일본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일본을 가서 외교를 복원하고 오셨다면은 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럼 반대보다는 다수가 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불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안 하고 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9시 뉴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소미아 자체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거는 필요한데, 뭐 예.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현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뭐 당연히 저희가 정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다만 국민 감정이라는 게 또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 국민 감정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국민의 이런 자존심,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다독이고 또 그 다독이는 것이 기자회견에서 호소를 하는 것이 예, 다독이는 그거가 방법이죠. 좀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예를 거죠. 들어서 그렇다는 예. 겁니다. 예. 그 아까 대통령 지지율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예요. 뭐 연말 지지율 보면 한 29%대인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0% 초에서 30% 이제 최근에 이제 1월을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보니까 소폭 상승해서 이제 37%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대통령 지지율 흐름으로 앞으로 남은 3년 국정 운영이 수월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40%만 넘기게 되면은 네.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잘못으로 동서간에 지역 분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념 전쟁으로 좌우 진영의 벽이 너무 높게 쌓여져 가지고 진영으로 지금 딱 그 50대 50으로 분단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진영에서는 오른쪽으로 한 표도 안 넘어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우파 국민들에게 지지를 갖다가 40%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된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은 것은 네.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의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돌아선 겁니다. 네. 이것 펴는 것은 시간 문제죠. 몇 가지 조치만 하면은 다시 지지를 갖다 회복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소통하는 거, 예. 소통하는 거, 홍보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또 민주적 그것도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려는 의지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현재까지는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대표님 그 육선까지 하신 부산 포함해서 부울경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가 60이 넘어요. 60이 넘는 것도 있고 6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텃밭이잖아요. 절반 넘게 부정 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아까 40% 정도면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되겠 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좋지 않은 말씀하신 대로 내 지지층을 안아맞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적신호 아닌가요? 근데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기반이 다른데 예. 대구 경북에 이제 어쨌든 지금 지역 감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에는 다른 진영 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입장이 다른데 최근에 이제 부울경에 좀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것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 여러 가지 무능함을 보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는 애초에 이 일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2025년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5년 뒤에 2030년도에 지척 거리에 있는 아시아에서 또 오사카 부산하고는 한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륙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사우디는 빈살만이 뭐 권력을 잡으면서 첫 번째로 이거 내가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이 강화는 지금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2030년 안 되는 거고 2035년을 목표로 했었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이걸 올인을 해버렸어요. 부산시에서 올인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따라가게 만든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좀 어렵다 하는 걸 알고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부산에서 뭐 이 올인을 갖다 하고 또 잘하면은 2차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여기에 그냥 쏠려버린 거죠.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께서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제가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 당시까지만 이거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용화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 가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될 것처럼 얘기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되기를 바라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 이 안 됐을 때 오는 국민적인 허탈감 이런 거가 우려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게 그 대통령 우리 투표하기 전인가요? 아니면은 투표하기 전이죠. 투표하기 직전. 네. 그런데 이제 뭐 근데 이제 해외에 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 그 경제인들 또 다녀보고 와서는 근데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이것도 선거이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아이고 나는 내 마음이 결정됐으니까 당신들 못 밀어준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예. 아이고 잘 알았다고 잘해보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낸단 예. 말이죠. 그걸 읽어야지요. 어. 근데 그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 잘못 읽어서 저희가 가능성이 2차까지 가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용화대에서는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아.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대화 나누고요. 다음으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총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르게 됐어요. 네. 예. 보수정당 역사상 이제 11번째 비대위 체제인데 뭐 영선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정치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그간의 정치 경험으로 이제 대표님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때 잘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당에 왜 위기가 와서 내가 오게 되었는가 예.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진단에 저는 이제 아직 한동훈이라는 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뭐 그런데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겁니다. 우수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네. 비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당 민주주의를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이 총선 국면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네. 민주적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각 분야가 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 공천 잘못입니다. 각 당이 매 4년 선거 때마다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치고 당이 분열이 되고 이게 탄핵까지 연결이 되고 네. 이런 거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 네. 그리고 언론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정치하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당신이 가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라. 다 쓸어버려. 판을 바꿔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치, 특히 선거는 철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 점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서 읽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로 경쟁을 붙었을 때 김무성 대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이유는 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많은 의원들한테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의 명분으로는 맞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 정당은 풀뿌리 이 정당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 국적을 하게 되면 가령 뭐 자금력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인지도가 있는 현역에게만 유리하다. 그래서 정치 신인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나는 이걸 좀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그 당시 선거에 네. 모든 언론에서 네네. 당시 새누리당이 최소 180석 얻는다고 다들 그렇죠. 보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보도가 그래 됐습니다. 예. 근데 한 20일 정도의 공천 파동 때문에 우리가 이 당으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박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는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인을 꼭 공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신인을 공천 준다? 경쟁력이 없는데 그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전문가, 네. 여성, 예. 청년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비례대표 제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저 평균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죠. 경쟁력은 없으나 명망가 있고 당에 필요한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 비례대표로 네. 뽑으면 되죠. 비례 전문가 중에 젊은 사람들 뽑으면 되죠. 그중에 여성 비율을 높여주면 되죠. 그리고 경쟁도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 가산점을 파격적으로 주는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네. 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뽑지. 죽여라 살려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대표님 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대표님이 이제 대표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와 이 공천 이제 총선에서 공천 문제를 놓고 조금 갈등하실 때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께 연락을 하려고 두어 차례 전화를 하셨다. 근데 시도를 하셨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랑 통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그거를 이후에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이제 회고록에 써 있던데 그러면 당시 통화가 됐다면 대표님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우선요. 제가 전당대회에서 큰 표 차이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대통령들은 네. 모두가 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과 정례 회동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박이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주례 했습니다. 회동했어요. 예,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도 노태우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조윤선 정무수석, 예.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주례 회동 원치 않는다. 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과 정례 회동하는 걸 만들어 달라. 예. 그 말 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겨버려요. 응? 제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당대 비서실장의 비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당분간 전화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아니 왜 어려운 거예요? 정당의 대표가 당시 청와대와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 없죠. 당청이 소통을 잘해야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몇 번 만났죠. 3번인가 4번 네네.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당 대표,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예. 이렇게 같이 가서 만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몇 번 숫자가 되지 않죠. 뭐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오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독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됐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그 당시는 지금은 당 대표가 단일 지도 체제인데 네. 당시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예. 중요한 의사 결정은 최고위원 9명의 표결로 결정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그 정무수석이 저한테 대통령의 뜻이다. 예. 이모를 공관위원장으로 예. 선택해달라. 그래서 야 그건 곤란하다.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네. 그 공관위원장을 네, 맞지 네.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네.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라도 받겠다.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안 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여차여차한 이유로 내가 대통령 만나겠다 하니까 네. 비서실장이 저한테 하는 평소에 저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나는 정무에 손을 뗀 지 오래됐다. 네. 정무수석하고 계속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정무와 정책을 다 같이 하는 거지 손을 떼는 건 뭐죠? 또? 글쎄 뭐 그건 나 이해할 수 없는 네.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정무수석에게 또 다 만나는 게 어려우면 전화라도 좀 해야 되겠다. 네. 전화 좀 바꿔달라. 그래 끝까지 그걸 안 바꿔줬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청와대 지시를 받은 7명의 최고위원들이 빨리 표결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한구 공천. 그 시간은 자꾸 지금 네. 다가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 이한구를 맡았는데 최고에서 의결되고 제1성이 당 대표도 공천 안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파란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공천 신청을 받았는데 현역 의원이 25명이 단독 신청을 했어요. 그럼 빨리 공천 확정해 줘가지고 빨리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25명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이 사람들 제일 마지막 날 공천 줬습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탈당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유승민, 이재호, 주호영 등등 6명에 대해서는 네. 우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한 사람들인데 3등, 4등, 5등 한 사람으로 공천을 바꿔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당한 공천은 내가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것을 기자회견을 갖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이제 선거 치러야 되니까 내 지역에 하루 내려갔는데 네. SNS에다가 도장 옥새 아, 가지고 그러니까 날랐다. 그거 하실 말씀 억울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당당하게 밝혔는데 옥새 가지고 날랐다. 저는 지금까지 옥새를 본 일이 없어요. 네. 당 대표가 도장 찍는 게 아니거든요. 네, 최고위는 의결하면은 그걸 사무총장이 도장 찍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매도를 갖다 하고 이걸 지금 제가 지금까지 내가 그 억울함을 네. 호소하지 않고 지금 참아왔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풀고 가시면 되죠. 뭐. 지금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출입 기자들 중에서는 뭐 좀 디테일하게 아는 기자들도 꽤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이제 그런 막 사태가 있고 뭐 부산 내려가시고 막 이럴 때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또 이제 뭐 말씀드리러 간다고 하고 막 그때 당이 어수선할 때 그쯤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를 좀 하시겠다고 2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그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의결 과정에 그 전에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뭘까? 그래서 저는 여당의 당 대표로서 네. 저는 뭐 민주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한 명도 저 사람 안 넣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돈 1원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뭐 돈 많으시잖아요. 국민 여러분, 공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난무합니다. 이걸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상향식 공천 제도를 갖다 만든 겁니다.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네.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헌 당규를 다 바꿨습니다. 네, 맞아요. 바꾸신 거 잘 알죠, 그때.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승민, 이재호 등 해가지고 내 끝까지 공천을 갖다가 그 자리는 빈 곳에 놔뒀고 네. 그분들이 탈당해가지고 유승민 당선대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했으면 그래가지고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네. 우리 당이 있다가 네네. 나간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빨리 그날로 바로 입당을 받아야죠. 그럼 국회의장을 안 뺏기죠. 그렇죠. 대표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게 정말 힘든 뭐 이완구 공관위원장 왔을 때부터 여러 공천 과정에서 힘듦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6분을 사실상 당에서 공천은 못 해주지만 그분의 자리들을 이제 비워놓으면서까지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당정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당이 관계를 그렇게 소위 말해 좀 팽팽하게 또는 이렇게 잘 갖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때 대표님도 이제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기울어졌다. 마음껏 못 하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6명 지켜내고 이러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지금 적절하게 당정 관계 새로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힘듦을 겪어보셨던 대표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그렇게 소위 말해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외부 인사를 불러오거든요. 네. 그건 차도살인입니다. 네. 내용도 모르는 사람 불러다가 허수아비처럼 앉혀놓고 네, 실질적으로 인허석글에서 다 공천해가지고 그대로 통과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 명망가들이 와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런 짓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상향식 공천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공천 부분은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도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 지금 사실상 집권 3년 차긴 하지만 하여튼 초반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운영에 이 키를 쥐고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때인데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용화대가 하려는 거에 있어서 좀 반기를 들 경우 이걸 수용하겠느냐. 천하의 한동훈이라도 못할 것이다.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 말씀하신 건데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선거 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레임덕 올 수 그럼 있습니다. 선거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이 민주적 절차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어제 국민의힘 모 인사한테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사실상 추대의 모습으로 나오려고는 했으나 사실상 이제 용화대에서 이제 조금 강하게 밀어붙인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그래서 속이 좀 부글부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얘기는 못 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한동훈 위원장은 네. 선택을 잘한 것이 네. 각종 지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선 젊음을 상징하는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과정이 네. 지금 많이 묻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효과죠. 그리고 또 대통령 출마 선언도 안 했는 사람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 장관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 1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총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택은 잘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실 때 이제 뭐 언론이나 주변에서 그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용화돼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건 악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단칼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대통령과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지난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고 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소를 갖다 했었어야죠. 오히려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수사 종결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성윤 간사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다 지금 와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해요. 이것은 100%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나쁜 전략이죠. 여기 우리가 왜 말려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이거는 딱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럼 일각에서 말하는 총선 이후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 시작하면은 그 프레임이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갖다 안 하고 여기서 끊어버려요. 근데 대표님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옳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60% 정도 그것은 나오고 일반 있어요. 국민들이 권력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견제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이제 그동안 그만큼 우리 당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라도 홍보를 했었어야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그런 상황 자체도 국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선거만 이거 망쳐놓는 겁니다. 선거 자체가 아주 혼탁한 선거로 빠지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김건희 이 특검이 저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에 이제 악영향을 줄 만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단칼에 이제 용화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다소간에 좀 시비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도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건 그 여사 비호감도 때문이다. 그런데 조건부로 받게 되면 뭔가 있는데 뒤로 미는 느낌이 들어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태경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나는 토론하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대표님 오늘 뭐 더 지금 저희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더 조금 못하신 말씀 뭐 좀 못다한 얘기 있으실까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예, 나는 정치인이다 첫 인터뷰는 김우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 즐거우셨죠? 네. 예, 하실 말씀 많이 예. 거의 다 하신 건가요? 예, 뭐 아직 못한 얘기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예, 나오실까요? 예,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스튜디오로 오시면 저희가 판 깔아놓고 준비 제대로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